자, 4단원의 이 신경계와 호르몬에서 여러분 오늘 하는 건데 저번에 시험 받는 게 말초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까지 우리 수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2학기 중간고사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면 교재에 실시 쪽에 있는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부터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에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있습니까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의식적 반응은 중추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제하는 중추가 대뇌입니다. 대뇌가 판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요.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고 글러브로 공을 잡는다.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로 홈런을 친다. 손이 시렵자 장갑을 낀다. 또는 주전자에 물을 보고 컵에 따른다. 식탁에 있는 바나나를 보고 배가 고파서 까먹는다. 또는 식탁에 있는 바나나를 보고 에이 이러고 무시한다. 전부 다 뭐예요? 의식적 반응. 그리고 불이 나간 캄캄한 방에서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아서 전등을 켜는 것. 이거 뭐다? 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뭐다? 의식적 반응. 됐습니까? 이게 의식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판단과 명령을 해서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의식적 반응에서 두 종류가 있어. 우리 얼굴에서 얼굴 쪽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무엇입니까? 얘가 척수예요. 척수. 얼굴에 인식을 해서 들어오는 반응은 어디로 갑니까? 하고 보면 뇌로 가요. 뇌로 가서 무엇을 거칩니까? 척수를 거쳐요. 뇌로 가서 척수를 거쳐서 반응으로 나타나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신호등을 봐요. 그럼 눈으로 무엇을 수용합니까? 자극을 수용합니다. 자극을 수용하면 감각기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 그럼 여기에 초록색 신호등을 봅니다. 그럼 이 초록색 신호등이라는 자극을 수용해요. 그럼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신경. 얘는 척수를 안 거쳐요. 뇌로 가요. 네.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척수를 거쳐 운동신경, 반응기관.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요. 그럼 눈으로 초록색 신호등을 보면 얘는 척수로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눈으로 자극이 주어지면 바로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가서 뇌의 명령이 척수를 통해 다리로 가요. 그럼 다리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 말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귀에서 소리에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럼 청각기관에서 청각신경, 뇌, 척수, 운동신경, 내가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팔에 모기가 앉았어. 팔에 모기가 앉았으면 눈으로 모기를 보겠죠? 눈으로 모기를 봐요? 그럼 대뇌로 바로 가요. 알겠죠? 눈으로 모기를 보고 대뇌로 바로 가면 대뇌에서 바로 판단을 합니다. 모기를 잡아라. 그럼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 때려서 있는 거야. 이 반응 속도가 뭐야? 보고 바로 일어나요. 0.1초도 안 걸려요.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의식적 반응. 자, 그러면 다른 데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손으로 더듬어요. 자,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손으로 벽을 더듬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요. 손으로 벽을 더듬습니다.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요. 그럼 뇌로 올라가면 척수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손으로 무엇을 쓰다듬나요?
손으로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더듬해서 갑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어요. 그럼 벽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무엇에서요? 피부 감각. 피부 감각에서 받아들이겠죠. 그럼 여기에 감각신경을 통해 무엇을 거쳐? 척수를 거쳐 뇌로 가요. 그 다음 뇌에서 판다가 명령을 내려요. 다시 척수를 거쳐 운동신경으로 가서 반응 기관. 그럼 손으로 다시 뭐 하면 돼요? 손으로 스위치를 켜시면 돼요. 스위치를 켜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의식적 반응. 그래서 의식적 반응에서 딱 두 개를 기억해요. 문제 푸실 때 눈이나 코나 혀나 귀로 들어오는 자극은 뇌 척수를 거치지 않고 감각신경에서 뇌로 가고 그 다음에 척수 운동신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손이나 발을 통해서 올라오는 아이는 손이나 발 피부를 통해서 얼굴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아이는 감각신경 척수내 척수 운동신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됐죠? 자, 그럼 요게 의식적 반응이라면 무조건 반사는요. 무조건 반사는 딱 3개 나와요. 딱 3개 나옵니다. 무조건 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척수 반사. 그 다음에 연수 반사. 그 다음 중간내 반사. 간내 반사는 안 들어가요. 무조건 반사는 척수, 연수, 중간내 반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 무릎을 이렇게 탁 칩니다. 무릎을 고무망치로 이렇게 터요. 자, 그럼 무릎을 고무망치로 딱 치는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수용합니다.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척수. 척수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운동신경.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반응 기관. 그래서 뭐랍니까? 다리를 들어 올려요. 다리를 고무망치를 착 치면 감각신경 척수 반응.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반응 경로가 어때요? 자극이 주어집니다. 자극 수용,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반응. 반응 경로가 의식적 반응보다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아서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2가지가 나와요. 잘 들어요. 고무망치로 무릎을 탁 쳤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들리는 거 무조건 반사고, 고무망치가 내 무릎에 닿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 의식적 반응. 알겠죠? 고무망치를 이렇게 톡 쳤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툭 들리는 거 무조건 반사야. 근데 고무망치가 내 피부에 닿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바로 뭐다? 의식적 반응. 그래서 요 실험을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숙제하면서 공부하면서 봤겠지만, 고무망치로 무릎을 칠 때 무릎이 들린다는 게 느껴지면 손을 드세요. 이거 나와. 그러면 고무망치로 무릎을 치는 것은 무조건 반사야. 근데 고무망치로 무릎을 쳐서 내 무릎이 들린다는 느낌이 들 때 손을 드는 건 뭐다? 의식적 반응. 알겠죠? 그리고 고무망치가 내 피부에 닿는다는 느낌도 뭐다? 느낌을 느끼는 것도 의식적 반응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게 나와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피자를 하나 시켰어요. 자, 피자가 배달 왔는데 피자를 딱 찍자마자 피자가 너무 뜨거워. 피자 조각이. 그럼 나도 모르게 뭐야?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넣죠. 이거는 뭐야? 무조건 반사. 회피 반사. 됐죠? 아, 뜨거워. 피자 열나 뜨겁네. 이렇게 느끼는 건 뭐다?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날카로운 물체나 뾰족한 물체, 장미가시 같은 거 있겠죠? 압정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손이 딱 닿았어. 아야 이러고 손 바로 떼는 거. 회피 반사, 척수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 아야, 아우 상처 날 뻔했네. 날카롭네. 이렇게 느끼는 게 뭐다? 의식적 반응. 알겠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척수 반사는 2개가 있습니다. 척수 반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릎 반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무릎 반사. 이게 여러분이 의사들이
어르신들 중추신경, 척수신경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이렇게 어르신 이렇게 의자 엉덩이 끝까지 해서 앉아보세요. 발이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제 공망치로 의사가 이렇게 톡 쳐요. 살짝 톡 쳤을 때 어르신의 다리가 올라오는 각도를 보면 아주 조금만 올라와요. 척수신경에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올라와요. 건강하시다. 안 올라와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무릎 반사가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다? 회피 반사. 회피 반사는 뭐다? 뜨거운 물체. 뜨거운 물체나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체. 날카롭거나 뾰족한 게 아니라 아야 이러고 바로 빼는 게 전부 다 회피 반사. 이거는 뭐에 들어간다?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척수 반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 연수 반사는 얼굴에서 일어납니다. 재채, 구토, 딸꾹질, 아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수 반사. 그러니까 딸꾹질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채기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 지금 재채기 10번 해야지 이러고 재채기 하는 친구 없습니다. 그리고 딸꾹질, 구토, 그 다음에 하품을 하자 눈물이 찡나. 하품했는데 눈물이 찡나. 너 왜 울어? 안 울었는데 그냥 눈물이 찡나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모든 인간은 침이 분비돼요. 이 음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면 침이 분비되는 것도 연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얘가 척수 반사에 들어가는지 연수 반사에 들어가는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는 왜요? 문제가 까다롭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중간내. 중간내 반사는 이거야. 제일 먼저 의학 들어가 보면 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가 뭐해요? 눈깔 까디벼요. 손전등 갖다 대요. 손전등을 접근시켰을 때 이거 동공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동공 반사. 그래서 동공과 홍채, 동공과 홍채 이거를 조절하는 거 무조건 반사입니다. 홍채가 늘어나서 동공이 작아지거나 홍채가 줄어들어서 동공이 커지는 동공 반사가 있어야 돼. 동공과 홍채 즉 동공 반사. 이 동공 반사가 무조건 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무조건 반사에 들어가는 것, 무조건 반사가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나서 의식적으로 대뇌가 인지를 하는데 이거는 인지한다 못한다. 이거는 인지 못해요. 알겠죠? 이거는 인지 못하는데 딱 하나 인지할 때 있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딱 나왔는데 바깥이 너무 밝아요. 눈 막 찌푸려요. 아, 눈부셔. 이렇게 찌푸릴 때. 이때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척수나 연수는 우리가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 반사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배변, 배뇨. 소변이 내렸구나, 똥이 내렸다는 것도 무슨 반사에 들어가요? 척수. 그래서 여기 척수를 다치면 하반신만 평생 소변줄하고 기저귀 차고 살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무조건 반사입니다. 한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무조건 반사에서 반응 경로도 나오지만 종류 구분하는 거 나오는데 의식적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가 뭐하다? 짧아서 우리 몸을 위협으로 모읍니다. 자, 무릎을 곰망치로 두드립니다. 자, 곰망치로 두드리면 자극을 수용해요. 자극을 수용해서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바로 뭐가 나타난다? 반응이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뭐합니까? 짧아서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반사 끝. 됐죠? 있어요? 자, 그럼 반사와 관련된 문제 풉니다. 반사와 관련된 문제 풀고 신경계 호르몬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74쪽 봐주세요. 자, 74쪽에 한 문제 6번 들어가요. 6번. 무조건 반사에
얘에 해당하는 것을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건널목을 걷는다. 의식적. 이거 대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의식적. 앞정에 발이 찔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야 이거 빼내는 거 회피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척수. 그래서 무조건 가로에서 척수. 자,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자리에 앉는다. 의식적 반응. 멀리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고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방향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다. 의식적 반응이에요. 되는 판단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팔에 모기가 앉아있는 걸 보고 재빨리 손을 휘둘러 모기를 잡았는데 모기가 더 빨라서 날아갔습니다. 의식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반사는 2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하고 8번 한번 봐주세요. 이게 반응 경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A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A도 감각신경, B도 감각신경. A도 감각신경, B도 감각신경. C가 바로 뭐겠어요? 중추신경이겠죠? 대뇌에 있는 중추신경. 그 다음 D가 운동신경. E도 운동신경이에요. 그럼 의식적 반응은 손가락 끝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벽을 다듬는 거는 A, B, C, D, E 반응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쳤을 때 반응 경로는요. 감각기관 A, 그 다음에 척수 E 반응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감각 뉴런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B는 의식적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반응은 B를 통해 대뇌로 가니까 의식적 반응에 관여합니다. B를 통해서 대뇌로 가니까. 그 다음에 E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요. 반응기관. 반응기관으로 전달하지 감각기관으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D.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척수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D가 손상되면은 무엇입니까? 척수반사는 밑에서 일어나. 그럼 얘는 손상되었을 때 뭐예요? 척수반사는 일어나는데 대뇌에 명령이 전달한대. 그럼 이거야. 여기 모기가 앉았어. 모기가 앉아있는 것까지 대뇌까지 갔어. 척수까지 갔어. 근데 여기가 신경이 고장났어. 여기가 고장이 나서 모기 앉아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으러 안 가. 여기 운동신경이 고장이 나서. 이건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얘 손상이 되면 척수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척수반사는 일어나는데 대뇌의 명령이 반응기관으로 전달 안 되는 겁니다. E가 손상되면 감각 느낄 수 있으나 움직일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의 답 한번 찾아보세요. 8번 답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의식적 반응의 경로와 무엇입니까?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한번 찾아서 해보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모기에 물린 곳이 가려워 손으로 끓는 반응의 경로는요. A, B, C, D, E 이렇게 가야 돼요. A, B, C, D, E 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목욕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발을 순간으로 뜨거 하고 빼는 반응은 A, 그 다음에 뭐 되면 돼요? 여기 척수 있는 F, 그 다음 E로 보면 돼요. A, F, E. 그래서 답은 4번. 됐죠? 자, 그럼 이제 9번 갑니다. 무릎 반사. 오른쪽 그림과 같이 B가 고무망치로 A의 무릎 아랫배를 가볍게 쳤더니 다리가 저절로 들렸다. 척수의 무조건 반사예요. 그리고 A는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들었다. 의식적 반응이야.
의식적 반응.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은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입니다. 맞아요.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자극은 대뇌로 전달된다. 맞아요. 그 다음 팔을 드는 반응은 다리가 들리는 반응보다 느리게 일어나요. 느리게. 절대로 빠르게 못 일어나요. 무조건 반사가 척수 반사, 의식적 반응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팔을 드는 것은 의식적이니까 무릎이 들리는 것보다 느리게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다리가 들리는 반응은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의 경우야. 팔을 드는 건 감각신경, 척수, 대뇌 척수 운동이야. 그래서 대뇌를 거치는 의식적 반응이고 다리가 들리는 건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입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조건 반사하고 의식적 반응에서 여러분한테 나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잠시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 77쪽에 신경계도 됐고 신경도 됐고 자극의 종류 나오네요.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사단은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가셨죠? 다 나갔지? 한동희 내가 다 나갔어? 나가고 있어? 연식이네 가면 나가고 있어? 민기나 너네 반은 민기네 너네 반은 다 나갔어?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태연이네 나가고 있어? 민우도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다 나갔어요?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다 했죠? 의식적 반응하고 무조건 반응 다 했지? 자, 그럼 우리는 뭐로 갑니까? 그러면 호르몬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볼게요. 그럼 호르몬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적은 양으로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아이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나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호르몬 이러면은 첫 번째 알아둡니다. 호르몬은 첫 번째 내분비 세면서 생산합니다. 생성해요. 그 다음 혈액으로 분비돼요. 혈액으로 분비되면 혈관을 통해 이동해요. 즉 동맥, 정맥, 모세혈. 그리고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 혈구와 혈장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되면 혈관을 통해 이동해서 뭘 합니까? 네 번째, 표적기관에서 뭐해서? 표적 또는 표적세포 에서만, 다음에서는 뭐뭐에서만이 중요해요.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만 작용. 뭐뭐에서만 작용. 다른 데서는 작용 안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뇌, 간내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분비돼. 성호르몬이라는 녀석은 딱 남성은 정수에서, 여성은 난수에서. 다른 기관에서는 작용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만 작용합니다. 뭐뭐에서만 작용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은 미량으로 작용하는데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어요. 아주 적은 양 또는 소량 또는 미량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말, 그거 좋다. 호르몬의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편해요.
호르몬이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을 하고 아주 적은 양, 소량, 미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이 많거나 조금이라도 양이 적으면 결핍증과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 됐죠? 그래서 호르몬의 5단계.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가서 생명과학 할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조금 더 추가할 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호르몬은 H라고 쓸게요. 자,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단백질이 주성분인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해야 돼. 시험을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내분비샘이 나와. 그럼 누가 있다? 외분비샘이라는 게 있어요. 내분비샘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외분비샘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구분이 안 돼. 자,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 얘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별도의 분비관이 뭐예요? 있어요. 따로 있어요. 내분비샘, 외분비샘 구분 기준은요. 이게 바로 구분 기준이에요. 분비관이 있냐 없냐야. 분비관이 없다요. 내분비샘. 내분비샘. 분비관이 있다요. 외분비샘. 그럼 이제 외분비샘 알아둡니다. 누구입니까? 눈물샘, 침샘, 소화샘. 그리고 여성과 암컷만 가지고 있는 젖샘. 남성은 젖샘 없어요. 젖꼭지는 있는데 젖샘은 없어요. 모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분비샘에는 눈물샘, 침샘, 소화샘, 젖샘이 들어갑니다. 뭐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내분비샘에는요. 여러분하고 배우는 내하수, 갑상샘, 부신, 정소, 난소, 그 다음에 이자. 그럼 이제 3학년 때 해야 되는 내분비샘이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정소, 난소, 이자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갑니다. 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이자. 중2 때 배운 이자는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소화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이자는 소화샘이 들어가요. 소화샘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중3 때 배우는 이자는요. 자, 갑니다. 중3 때 배우는 이자는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요. 글루카곤. 자, 요게 U자예요. 글루카곤. 그래서 얘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아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혈당량과 관련된 아이가 나오면 3학년 때 배우는 내분비샘에 들어가는 거고,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와 관련된 이자가 나오면 중2 때 배운 내분비샘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과학의 이자는 외분비샘인 동시에 내분비샘입니다 해서 알파세포, 베타세포 막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분비샘, 외분비샘 구분하실 수 있어요.
되겠죠? 그럼 그 호르몬 위에다가 여러분이 거기 옆에 내용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내용이 있으면 줄거 놓으시고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샘, 외분비샘 1차로 구분하시면서 내분비샘에는 내하수체, 박상샘, 부신, 정소, 난소, 호르몬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중2, 중3에 나누어서 들어가 줍니다. 봐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제가 사람을 하나 그리는데 참고로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봐요. 못 그리니까. 자, 이렇게 사람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목이 이렇게 있고 사람의 옆모습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에 옆모습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 우리 대뇌가 이렇게 있어요. 대뇌가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소뇌 있고 여기 간뇌 있고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아이 있고 중간뇌 있고 연수 이렇게 있고 여기 척수야. 척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 부분 요거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얘가 무엇입니까? 내하수체.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내하수체. 자, 그럼 이 내하수체는 어디 있습니까? 간뇌. 그럼 이제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오른손 한번 펴봐요. 오른손 한번 펴서 여러분 이마 이렇게 집어봐요. 이게 전두엽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때 다시 제대로 만들어지는 전두엽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만져봐요. 여기. 여기가 후두엽이에요. 그럼 여기가 측두엽이에요. 그럼 여기가 두정엽이야. 그럼 이제 사춘기 때는 전두엽이 무너졌다가 다시 성장하면서 정신세계가 어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요 속 들어가는 관자놀이라는 부분 있죠? 옛날에 우리 갔었을 때 이렇게 남자들의 그 부분이 가는 관자놀이 여기가 무엇입니까? 간뇌의 내하수체. 그래서 내하수체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자, 내하수체의 위치는 간뇌 위쪽이 있어요. 간뇌는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위쪽을 시상상부라고 해요. 그럼 간뇌의 시상하부에 위치. 시상하부에 물방울 모양으로 보이는 게 내하수체입니다. 자, 그럼 이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들어갈게 첫 번째 생장 또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생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특히 사춘기 때 생장 호르몬이 나와서 표적 기관이 어디입니까? 표적 세포가 어디입니까? 우리 뼈 마디마디에 있는 무엇이에요? 성장판.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나와서 작용하는 표적 기관이 아니고 세포예요. 뭐가? 성장판. 성장판이라는 표적 세포에서 생장 호르몬이 작용해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자라고 청소년기가 끝나면 생장 호르몬은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붙게 하거나 새살이 돋아나게 하거나 우리 일정한 주기를 통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게 생장 호르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생장 호르몬에서 성장 청소년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결핍돼요. 소량으로 작용하는데 결핍되면 무엇에 걸립니까? 소인증 또는 외소증. 작을 소자예요. 성인이 되었는데 평균 키가 70에서 90cm 사이, 즉 1m 미만.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 키가 1m 미만인 사람을 소인증, 즉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할 때 그 7분 있죠. 그 7분이 뭐예요?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의 결핍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바다예요. 이건 뭐예요? 거인증. 자, 거인증이라 키가 평균 2m 이상, 2m에서 2m 50, 2m 60, 3m. 그러니까 최소한 2m 이상, 2m 50에서 60 정도 되면은 뭐라고 불러준다? 거인증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성장이 다 끝났어요. 성장기 이후에 가다증. 가다했을 때 신체의 말단 부분, 코라든지 이 턱이라는 이게 커지고 손발이 커지는 신체의 말단, 손끝, 발끝, 코
사람이 이렇게 되고 코 막 더럽게 크고요. 여기 입술 막 크고 턱 크고 손 막 어마무시하게 큰데 오른손 왼손 사이즈가 달라요. 오른발가락 왼발가락 오른발 왼발 크기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 코가 커지는데 콧구멍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턱도 좀 달라요. 신체의 말단 부분이 비대칭, 오른쪽 왼쪽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병입니다. 딱 봐도 이상하게 생겼다. 바로 보이는 거. 알겠죠? 자, 요게 뇌하수체예요.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이 나와서 요런 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 이제 뇌하수체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세 번째 나오는 게 부신 자극 호르몬. 네 번째 나오는 게 생식샘. 사춘기가 되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이뇨 호르몬. 이뇨는 소변을 보는 거야. 대항하다.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소변을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성만 출산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뇌하수체 위에 있는 건 전엽이고 후엽에서 나오는 건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간. 갑상샘. 부신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간은 부신이에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간은 남성은 정소, 여성은 난소예요.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간은 콩팥입니다. 뭐예요? 호르몬에 표적 기간이 다 있어요. 표적 기간. 표적 세포. 성장 호르몬은 표적 세포인 성장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표적 기관인 갑상샘, 부신 자극 호르몬은 표적 기관인 부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남성은 정소, 여성은 난소, 수컷은 정소, 암컷은 난소,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입니다. 표적 기관,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몇 개 안 나와있는데 어차피 문제 풀 때 다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외에 추가로 적으시면 돼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아마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신하고 생식샘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목에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 목에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얘가 갑상샘이에요. 여기 갑상선, 갑상샘, 갑상선암, 갑상샘암 됐습니까? 가장 예후가 좋은 암, 즉 갑상선암에 걸리면 5년 이상 생존할률이 거의 95%에서 97% 완치되는 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후가 좋은 암. 그럼 이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그래서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다? 티록신.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질 대사, 즉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어 세포, 포도당 더하기 산소,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되면 에너지를 발생해서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갑상샘의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티록신에 대해서 보러 갑니다. 티록신은 물질 대사, 다른 말로 세포호흡,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 세포호흡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 티록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핍. 티록신이 부족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요. 그럼 애가 뭐 해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집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에너지를 발생 못하니까 추위를 많이 타요. 왜요? 에너지를 발생 못해서.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합니다. 물질 대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로 내서 포도당을 소비하는데 소비를 못해요. 체중이 증가해요. 그리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뭔지 모르게 발달이 좀 둔합니다. 좀 둔해서 정신적으로도 살짝 부족해 보여요. 그다음 갑상샘. 앞에 뒤에 다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기능 항진증이에요. 자, 먹으면 물질대사, 먹으면 물질대사. 체중이 쭉쭉 감소합니다. 체중이 감소해요. 그리고 뭐예요? 깨구리 눈알처럼 방구가 돌출돼요. 눈알이 튀어나와요. 한번 튀어나온 눈알은 다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쉽게 피로를 느껴요. 추위도 많이 타고 체중도 증가하는데 세포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를 못 공급해주니까 쉽게 뭐합니까? 피로를 느껴요. 이게 바로 티록신의 문제예요. 그럼 이 티록신의 주성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라는 물질이 티록신의 주성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릴 확률은 적어요. 왜요?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3번 이상은 미역국을 먹어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여러분 생일. 또는 김밥. 우리 김밥 한 달에 최소한 1번 이상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조류를 많이 섭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잘 걸리지 않는데 오히려 항진증이 걸려서 문제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부신으로 가면 여기 등 뒤. 등 뒤에 자구에 콩팥이 이렇게 있어요. 강강 콩 모양의 콩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콩팥 위에 뽀글뽀글 파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이가 있어. 콩팥 위에 뽀글뽀글 파마 있는 아이처럼 올라가 있는 얘가 뭐다? 부신이야. 콩팥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부신이야. 자, 그럼 이제 부신 자극 호르몬에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얘가 무엇입니까?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의 여신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 그래서 미국식 발음으로 비너스라고 하면 그리스 원어는 아프로디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 됐죠?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이나 같은 말이에요.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여러분 영화 봤을 거예요. 뭐 24시 아드레날린 뭐 합니까? 흥분.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요. 혈압을 상승시키고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뭐다? 아드레날린입니다. 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하는 일은요.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움직여요. 심장 박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혈압을 상승시켜요. 혈압이 터질 것처럼 올라가고요.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막 부정배처럼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어요. 터질 것처럼 혈압은 막 쭉쭉쭉 올라가고 혈당량 쭉쭉쭉 상승하는 게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콩팥과 콩팥 사이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뭇잎 모양으로 콩팥과 콩팥 사이에 그려지는 얘가 이자. 자, 얘가 이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이거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이 부족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이에요. 포도당, 당자, 오줌, 요자, 병병자,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는 병.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했을 때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글루카곤이 부족하면 누가? 아드레날린이 혈당량 증가시켜줘. 그래서 글루카곤의 결핍증은 없어. 근데 인슐린은
이자에서만 나오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성인병의 하나인 당뇨병에 걸립니다. 뭐 봐주시면 돼요. 이자에서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갑니다. 여기에 여성의 생식기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성의 생식기간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에 나팔관, 수란관 있고요. 여기 자궁 있고요. 여기 나팔관, 수란관 이렇게 있고 자궁 있고 질 있고 여기 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성. 그럼 여기 요게 난소예요. 여성의 생식기간. 그럼 이제 남성의 생식기간이 나오면 뭐 합니까? 여기에 정소하고 부정소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정소, 부정소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럼 여기에 수정관 이렇게 있으면 몸 밖으로 나오는 남성의 생식기간 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광 뒤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 앞에 전립선 이렇게 있어. 그럼 요게 뭐예요? 정소. 그럼 난소에서 나오는 게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상징. 정소에서 나오는 게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상징. 그래서 여성의 2차 상징 생리를 하고요. 가슴이 발달하고요. 엉덩이가 커지면서 S라인 몸매가 된다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변성기가 오고 목젖이 나오고 어깨가 벌어지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정자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요즘 있죠. 테토남도 있고 테토녀도 있고 애견남도 있고 애견녀도 있는 게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죠? 여기서 나온 역할. 이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내아, 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호르몬. 자, 내아, 수체에서는 몇 개 나온다? 5개. 뭐 있어요? 성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부신 자극, 생식샘 자극,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여기 콩팥이 나온 거야.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콩팥에서 물을 많이 흡수해서 오줌이 적게 되는 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 안 돼요.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니까 오줌량이 많아집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콩팥.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난소와 정소. 부신 자극 호르몬의 부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갑상샘. 그럼 이자. 쌤. 여기서 보시면 성장 호르몬의 표적 세포는 성장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갑상샘. 부신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부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정소, 난소.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라고 했으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입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간. 얘가 많이 나와요. 자,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간입니다. 그럼 잠시 잠도 깰 겸 오른손, 왼손 2개 손바닥 펴봐요. 손바닥 2개 펴셔서요. 요렇게 합쳐보세요. 요렇게. 엄지손가락은 가운데로 나오게끔. 이게 바로 여러분 간 크기예요. 그럼 여러분 엄지손가락 2개 합친 게 여러분의 담낭 크기예요. 쓸개 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2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봐요. 내 손바닥 2개 합친 게 내 간 크기고 엄지손가락 2개 합친 게 여러분의 담낭, 쓸개 크기입니다. 됐어요? 자, 잠깨 겸 오른손 주먹 잠시 져보세요. 오른손 주먹이 여러분 뭐 크기다? 심장 크기. 자, 여러분 왼쪽 발 잠시 보세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위가 이렇게 튀어서 편합니다. 왼쪽 발이 여러분 위 크기. 그럼 이 발에 몇 배까지도 늘어난다? 2.5배까지도 늘어나는데 일반인은 보통 1.5배 정도 늘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배, 2.5배 늘어나는 애들이 먹방 찍을 수 있는 애들. 우리 일반인은 먹방 그만큼 먹을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나도 못 먹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내아, 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가 뭐에 들어간다? 내분비샘에 들어갑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되겠어요? 되겠어요? 결핍하고 과다에 대해서 설명 동시에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로 갑니까? 항상성 조절로 가는데 항상성 조절을 하기 전에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갑시다. 교재 75쪽 한번 펴주세요. 자, 75쪽에 10번하고 11번, 12번, 13번 있죠?
그럼 10번 같이 합니다. 호르몬.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봐요.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혈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 이동하니 혈관 안에 혈액이 있으니까 맞아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고요.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나고요. 정해진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하고요. 분비량이 많을수록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적어요. 소량, 미량으로 작용합니다. 이거보다 더 적으면 결핍증, 조금 많으면 과다증.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5번. 자, 그럼 11번, 12번 여러분이 해주세요. 풀 수 있어요. 11번, 12번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에 A에다 적어주세요. 요거는 위치가 똑같아요. 모든 출판사에서 A에다가 내하수체, B에다가 갑상샘, C가 부신, D가 이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 E는 정소, 난소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이 앞쪽에 있는 게 난소, 뒤쪽 동그라미에 있는 게 난소고 앞쪽에 있는 정소. 그래서 E는 정소하고 난소입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옳게 짝지은 것은요.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것 생장, 갑상샘, 부신, 생식샘, 항이뇨야.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야. 그럼 티록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번은 B로 붙여주세요. 1번은 B. B로 붙여주시고요. 2번.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이자에서 나와요. D라고 붙여주세요. 3번. 생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A. 내하수체에서 나와요. A로 붙여주시고요. D. 인슐린이 나옵니다. 자, D.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다. 그다음 5번 갑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내하수체에서 A에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 그 다음 12번.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이자에서 나와요. 그래서 D, 이자에서 나와요. 자, 두 번째. 체온이 높을 때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내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 체온이 뭐 할 때 낮을 때 티록신이 세포업을 촉진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세포업을 촉진하는 호르몬 어디에서 나온다? B. 갑상샘에 있는 티록신. 콩팥에서 물의 제업수는 항이뇨 호르몬인 A. 내하수체에서 나와요. 그 다음 청소년기 2차 성징은 정소, 난소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3번 갑니다.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이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 답은 1번입니다. 그럼 2번 갑니다. 티록신이 결핍되어요. 적어주세요. 티록신이 결핍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 인도네시아 해조류를 잘 안 먹고 소금에 요오드를 섞어줘야 되는 나라에서 주로 많이 걸립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고쳐주시고요.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면 거인증으로 고쳐주세요. 거인증. 그다음 에피네프린이 과다합니다. 에피네프린이 과다할 때가 아니고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성장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생장 호르몬이 과다해야 말단되죠.
그다음 티록신이 과다합니다. 티록신이 과다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요. 항진증.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무엇입니까? 호르몬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칠판을 잠시 지울 동안에 77쪽에 있는 23번하고 24번하고 아까 22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22번부터 시험 범위 들어가서요. 22번 풀었을 거니까 23번, 24번 풀어보세요. 항상성의 정의하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 2개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민우야, 많이 피곤하지?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힘내서 같이 하시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테스트는 4단원만 봅니다. 테스트는 4단원만 보고 6단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 여러분이 3단원에서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 기본 베이스에 들어가는 것들 공부할게요. 자, 그럼 조금만 힘내고 항상성 봅시다. 항상성 말 그대로야. 외부 환경이 변하든 내부 환경이 변하든 항상 일정하게 우리 몸이 유지되는 상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또는 외부 변화에 관계없이. 그래서 무슨 변화에 관계없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자,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뭐 하는 거?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항상성의 조절 중추.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간내. 간내요. 간내. 대뇌가 아니고 간내.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중추는 누구다? 간내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 그럼 이 항상성의 들어가는 건 누가 있습니까? 딱 3개 있어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항상성은 체온 유지. 우리 인간은 정원동물이에요. 36.5도씨. 36.5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도에서 37도, 35.8도에서 37도. 그래서 36에서 37도 사이에 평균 36.5도씨로 항상 일정하게 기온을 조절해줘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혈당량 조절. 가로, 세로, 높이 1 세제곱 밀리미터. 센티미터도 아니고 밀리미터의 0.1%의 혈당량이 조절돼요. 얼마? 가로, 세로 1 세제곱. 가로 1 밀리미터, 세로 1 밀리미터, 높이 1 밀리미터의 아주 작은 1cm의 10분의 1 되는 가로, 세로, 높이의 0.1%의 혈당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체계 농도 조절. 체계 농도 조절이 즉 뭐다? 오줌량, 소변량하고 관련 있어요. 체계 농도. 내 몸의 혈액 속의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물의 양을 조절. 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니까 뭐 조절하고 한다니까? 오줌량. 몸속 수분량을 조절.
내 몸에 수분이 많아요, 오줌량이 증가해야 되고 내 몸에 수분이 적어요, 오줌량이 감소해야 돼요. 이거를 조절해 준 게 항상성. 이거의 조절 중추가 간내. 이 세 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항상성은 누구?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 신경과 호르몬의 무슨 작용? 상호작용으로 조절됩니다.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으로 조절됩니다. 신경의 기본 단위가 뭐니? 신경의 기본 단위가 뭐야? 신경의 기본 단위가 뭐야?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거.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 뉴런이에요. 뉴런.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은 뉴런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호르몬을 전달하는 물질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돼요. 신경은요, 호르몬에 비해서 좁은 범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요. 좁은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신경이야. 그럼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넓은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그럼 무슨 말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손가락 끝이 상처가 났어. 베었어. 중학교 1학년 때 이 손가락 끝이 베어서 아팠어. 아야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 손가락 끝 베인 거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신경. 그러니까 요 손가락 베인 범위만 일시적으로 한동안만 아프고 지금은 안 아픈 거야. 그치? 근데 호르몬은 인슐린은 또는 성호르몬은 여러분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분비돼야 돼요. 인슐린, 글루카곤 죽을 때까지 분비돼야 되겠죠. 만약에 인슐린이 중학교 1학년 때 분비되어서 40대 때 안 분비된다. 그럼 뭐예요? 당뇨병 환자. 약 먹어요.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신경은 뉴런에 의해 전달되며 좁은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작용하고 호르몬은 혈액에 의해 전달되며 신경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전달됩니다. 따라서 전달되는 속도는요, 신경이 호르몬보다 전달 속도는 빨라요. 다릅니다.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전달 속도는 상대적으로 뭐합니까? 느립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여기가 비었어. 아야야 이러고 배로 전달돼요. 아야야 이러고 배로 전달되는데 내가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전달 속도가 느려요. 빨리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 항상성이 조절됩니다. 까지 하면 돼요. 지금부터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분간 쉬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항상성에서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체온 조절로 갑니다. 자, 추위를 느낍니다.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면 간내, 시상, 하부에서 인지를 해요. 내가 지금 에어컨이 너무 차갑게 있어서 추워요. 추위를 느낍니다.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인지를 합니다.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인지를 해서 뭐라는가 하면 간내가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해요. 뇌하수체한테 얘 지금 춥다고 한다. 그럼 이제 뇌하수체가 지금 춥다고 느낍니까? 그럼 뇌하수체 갑상새 자극 호르몬을 뭐합니까? 분비해요. 자, 갑상생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뭐합니까? 촉진시켜요. 자, 제일 먼저 간내가 춥다고 인지를 해요. 그럼 이제 간내가 뇌하수체한테 지금 너의 몸이 추워, 외부 환경이 추워 하면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해요. 그러면 누가 갑상샘이 나 지금 일하라는구나. 춥다고 일하라고 오도가 떨어졌구나. 그럼 이제 갑상샘이 오도를 받아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쭉쭉쭉 만들어내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에너지 생성이 많이 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해요. 그럼 체온이 뭐 하겠어요?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추울 때. 이게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내가 춥다라고 느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신경으로 가요. 간내가 춥다라고 느껴요. 신경으로 갑니다. 그럼 두 개가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이 수축돼요.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열 발출량을 또는 발산량을 뭐 시킨다? 감소시켜요. 그래서 추위를 느끼면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닭살이 드드드드 돋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근육의 떨림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덜덜덜 떨려요. 추워서 겨울에 추워 잘지도 모르게 막 덜덜덜 떨어요. 이렇게 덜덜덜 근육의 떨림이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요. 이거는 누구에 의한 거다? 신경. 이거는 누구에 의한 거다? 호르몬.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추위를 느꼈을 때 일어나는데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신경에 의해서가 더 빨리 일어나. 추워라. 닭살 뜨뜨뜨 돋아요. 막 들고 있어. 한참 지나면 이제 이렇게 떨고 있는데 호르몬이 작용해서 추위가 가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위를 느낍니다. 올여름 무지막지하게 더웠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40도씨는 기본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자, 더위를 느끼면 간내, 시상하고에 인지를 해요. 자, 그럼 이제 간내에서 인지를 해요. 간내에서 인지를 해서 뭐 하는가 하면 뇌하수체한테 지금 뇌의 외부 환경이 40도씨야. 40도씨로 더워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간내가 인지를 해서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리면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뭐 시켜요? 억제시켜요. 억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요. 그럼 갑상샘에서 나 일하라는 명령이 안 내려오네? 그럼 티록신의 분비가 뭐 돼요? 억제돼요. 억제. 억제됩니다. 그럼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요.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니까 열 발생량이 뭐 합니까? 감소해요. 열을 안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제 동시에 신경으로 갑니다. 모세혈관이 뭐 합니까? 확장해요. 확장. 모세혈관이 확장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요. 바로 땀샘이 열려요. 땀샘이 열려서 땀을 막 뻘뻘 흘리는 거야. 땀샘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땀이 막 줄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40도씨 넘으면 우리 아무 짓도 안 하고 밖에 서 있으면 그냥 뭐예요? 땀이 비 오듯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게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호르몬과 무엇의 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요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수축돼 있어요. 이게 추울 때야.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돼 있어요. 더울 때야. 이렇게 보시면서 추위와 더위는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그럼 정리되겠습니까? 자, 간내에서 인지합니다. 춥거나 더운 걸 어디에서 인지한다? 간내에서.
간내에서 이치를 내서 추우면 뭐 한다? 간내에서 내하수체한테 가서 얘 지금 춥대 이러면 내하수체가 뭘 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막 촉진시키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쭉쭉쭉 일어나서 세포호흡이 막 일어나서 열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추울 때. 그리고 신경으로 바로 가서 들들들들 떨리고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뭐합니까? 닭살을 돋는 게 추울 때야. 그럼 이제 더울 때도 간내가 인지를 해요. 지금 연일 38도, 40도, 폭염, 열대합니다. 더워요. 그러면 간내가 내하수체한테 야 지금 외부 환경이 너무 더워 하고 하면은 내하수체가 갑상샘 자극호르몬 분비를 뭐한다? 억제하면 갑상샘이 나 일하라고 오도가 안 떨어졌어. 그럼 갑상샘이 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되어 세포호흡을 안 해서 열 발생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경은 막 모세혈관으로 가서 땀샘을 막 쫙쫙쫙 열어요. 모세혈관을 확산시켜서 땀샘을 쫙쫙쫙 열어서 땀이 막 줄줄줄 흐르게끔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요게 무엇입니까? 항상성 조절의 체온 조절입니다. 그죠? 체온 조절. 그 다음 이제 혈당량 조절로 갑니다. 자, 체온 조절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혈당량 조절로 가서 혈당량은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어디에 가서요? 표적기관 간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간에 가서 일어나는 게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요.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식사 후 한 30분 지나면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초콜릿 먹으라고 했죠? 여러분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 되면 흡혈당량이 증가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알겠죠? 지금 막 섭취했죠? 그럼 이제 가서 그대로 얘는 소화 과정 필요 없습니다. 쫙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뭐합니까? 세포호흡 막혀가지고 여러분 내려갑니다. 자, 식사 후 한 30분 정도 지나면 혈당량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혈당량이 정상인보다 높으면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뭐 됩니까? 분비돼요. 자, 인슐린이 하는 일은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등 뒤에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온몸으로 가면서 간으로 가요. 온몸으로 혈액을 흐르면서 간으로 가면서 혈액을 통과하면서 뭐합니까? 혈액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요. 자, 인슐린이 혈액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혈액을 통해가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에게 나 지금 포도당 많으니까 너네 세포호흡을 해서 포도당 소비 좀 해 하고 명령을 막 내려요. 그럼 옆에 있는 세포들이 알았어 하고 소비해주면 정상이에요. 인슐린이 막 지나가면서 제발 세포호흡 좀 해줘 이랬는데 너는 지켜라? 안 해. 그럼 혈액 속에 당이 그대로 돌아다니는 게 제2형 당뇨병. 그래서 당뇨약을 먹어서 그걸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면서 간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 간으로 갑니다. 자, 간으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해줘요.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인슐린이 하는 일은 이 포도당을 뭐로? 인슐린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시켜요. 이제 이거 외워야 돼. 이 글리코젠이 탄수화물의 한 종류야. 탄수화물의 종류가 녹말이 있고 식이섬유가 있고 글리코젠이 있어. 이 글리코젠이 다당류인데 얘가 나중에 쓰면 되는데 이 글리코젠이 간에 저장돼 있는데 이 녀석 계속 탄수화물을 먹어. 그럼 글리코젠이 쓸 일이 없어. 그럼 이제 글리코젠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간 비만이. 이 글리코젠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안 씁니다. 알겠죠? 요렇게 됩니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되면서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혈당량의 소비를 시키고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시키면서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후 배고픔을 느껴요. 나 오늘 시험 기간인데
학교 아침에 간다고 밥맛 없어서 안 먹었고 학교에서 급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하고 났고 하루 종일 안 먹었더니 배가 열나 고파요. 이게 바로 혈당량이 부족할 때. 혈당량이 부족해서 배고픔을 느껴요. 혈당량이 부족해서 뭔가 먹고 싶다. 뭔가가 땡긴다. 뭐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먹게 되는 게 혈당량이 부족할 때. 그럼 이제 혈당량이 부족하면 이 자에서 누구를 분비합니까? 요거 이름 헷갈리지 마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자, 글루카곤 호르몬이고 글리코젠은 영양소 이름이야. 다당류예요. 녹말과 같은 다당류.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야. 글루카곤은 호르몬 이름이야. 인슐린도 호르몬 이름이야. 얘는 영양소 이름이야. 영양소 이름. 물질의 이름입니다.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것처럼 이름이에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뭐 됩니까? 글루카곤이 분비돼요.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누가요?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당량을 뭐 해줍니까? 높여줘요. 자,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뭐 해줍니까? 혈당량을 정상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있어요. 배고파 미칠 것 같아 이러다가 막 배고픈데 막상 지금 1시간 동안 못 나가. 그럼 이제 1시간 정도 참아야 되고 배고파서 미칠 것 같다가 한 30분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져. 맞죠? 정말 막 배고파서 미칠 것 같은데 한 20분 30분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져. 그때 바로 뭐 한다?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막 포도당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부신해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배고프면 예민한 친구 있어요. 막 짜증내는 친구. 배고파 미칠 것 같아. 짜증나 막 신경질나 막 이러다가 한 20분 30분 지나면 애가 잠잠해져. 너 배고프다며. 이제 배 안 고픈 것 같아. 별로 못 느끼겠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이라는 아드레날린이 혈당량을 높여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편의점 가서 먹기 시작하면 입 털렸다고 그러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뭐 해요? 막 먹게 되는 거야. 막 폭죽을 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자에서 A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자에서 B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얘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A 호르몬 이름은 뭐니? 뭐예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A 호르몬의 이름은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글루카곤. 자꾸 해야 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이름이 뭐다? 글루카곤. 전부 다 해보세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이름이 뭐다? 글루카곤. 글루카곤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얘 안 헷갈려요. 알겠죠? 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이름이 뭐다? 글루카곤입니다. 카곤이에요. 카곤. 글루카곤. 그럼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뭐다?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됐죠? 그럼 이 이자에서 나온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표적 기관은 어디서 작용한다? 어디서? 손바닥 두 개 합친 어디서? 한 글자. 어디서 작용해요? 간에서.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손바닥 두 개 합친 어디에서? 간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이다? 간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간에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시켜서 분해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서 혈당량을 낮춥니다. 이거는 뭐합니까? 항상성 조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혈당량 조절.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제어분위기. 됐죠? 그래서 혈당량 조절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자, 식사 후에 내 몸에 포도당이 흘러 넘쳐요. 그럼 이자에서 뭐가 분비돼야 돼요? 뭐가 분비돼야 돼? 내 몸에 식사 후에 혈당량이 솟아오릅니다. 뭐가 분비돼야 돼요? 이자에서? 뭐가 분비돼야 돼? 뭐가 분비돼야 돼? 식사 후 30분 지나서 혈당량이 치솟을 때 이자에서 나와야 되는 호르몬 이름은 인슐린. 이자에서 나와야 되는 호르몬 이름은 뭐다? 인슐린. 밥 먹고 혈당량이 높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인슐린이 나와야 돼요. 그럼 배고플 때, 운동 후 배고플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글루카곤이 나와야 돼요. 됐죠? 자, 밥 먹고 혈당량이 높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인슐린. 배고플 때 운동 후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글루카곤. 그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간. 그리고 인슐린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이자에서 나와서 간으로 갈 때 주변의 세포한테 포도당 소비하라고, 포도당 촉진하라고 명령하고,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정상으로. 글루카곤은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어디로 가요? 간으로 슝 가갖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근데 인슐린이 부족할 때 당뇨병인데 글루카곤이 부족하면 누가 대신해준다?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해주니까 글루카곤의 결핍증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혈당량 조절. 자, 그럼 이제 체액의 농도 조절 마지막 할게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여름 되면 뭐 많이 먹어요? 여름에 뭐 많이 마셔요? 물 많이 마셔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물을 많이 마셨어요. 즉, 수박도 반쪽 먹고, 슬러시도 한 잔 마시고, 물도 한 컵 마시고, 그 다음에 사이다도 한 캔 마셨어요. 그럼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체액의 농도가 뭐하겠어요? 낮아요. 물을 많이 마셔서 체액의 농도가 낮아요. 묽어졌다. 피가 묽어졌다. 이 말이야.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 누가 인지합니까? 간내가 인지를 해요. 간내가 인지를 해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요? 내아 수체한테. 내아 수체야. 얘 지금 물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액이 너무 묽어졌어. 그럼 내아 수체가 이러고 뭐래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요. 지금 내 몸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물 종류를 너무 많이 마셔서 피가 너무 물 때, 피가 정상인보다 너무 물 때, 그럼 이제 간내가 내가 순치한테 가서 얘 지금 물 너무 많이 먹었어. 물을 내보내야 돼. 그러면 내아 수체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요. 억제하면 누가? 콩팥이. 나 일하지 말라는 거다. 콩팥이 일하지 말래. 그러면 콩팥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의 물을 쭉쭉쭉 제업수한테 제업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콩팥에서 물의 제업수가 뭐예요?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뭐합니까? 오줌량이 많아져요. 오줌량이 많아지면서 혈액의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 그래서 여름이 겨울철보다 뭐합니까? 오줌량이 많아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을 적게 마셔요. 갈증입니다. 목말라요. 자, 갈증이 나거나 목마릅니다.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거야.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거야. 물이 적어서 피가 끈적끈적해졌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간내가 인지를 해요. 간내가 인지를 해서 내아 수체야. 얘 지금 땀 여러 개 많이 흘리고 물 못 마시고 막 그래서 지금 갈증 나고 음료수 마시고 싶고 난리도 아니야. 피가 끈적끈적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뭐합니까? 갈증 나고 목말라 하면 이제 내아 수체가 뭐한다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쫙쫙쫙 분비해. 그럼 콩팥이 나 지금 갈증 난다고?
물의 제압수를 거의 99.9% 물을 제압수예요.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오줌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려서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어. 아파서 죽 조금 먹고 약 겨우 먹고 물 조금 마시고 누워있어. 그럼 화장실 별로 안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면 소변량이 진하게 조금만 먹어요. 알겠죠? 요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땀 흘리고 샤워하고 나는데 막 갈증 나서 냉장고에 물 500ml짜리 왕도 꺼내고 벌컥벌컥 하나 다 마셨어. 다 마셨는데도 갈증이 나. 그래서 막 수박 몇 점 먹었어. 그리고도 갈증이 나서 뭐 했습니까? 탄산음료도 한 캔 꾹꾹꾹 마셨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막 배 뽕냥하게 있다가 좀 지나면 뭐예요? 화장실 가서 오줌량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해되겠어요? 요게 항상성 조절입니다. 자, 그럼 4단원에서 해야 되는 항상성 조절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72쪽에 6번부터 10번까지가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6번에서 10번까지 72쪽에. 민우야, 1학기 때 3-1 내공행 사는 거 있죠? 응. 집에 가서 옮겨 적고 그대로 풀어와요? 자, 그럼 이제 7점 한번 해봐요. 6번.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그리고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반사에는 뭐가 있다? 척수, 연수, 중간내가 들어가요. 중간내지 간내가 아니에요. 중간내가 들어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7번. 몸속에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은 내분비샘. 별도의 분비란이 없는 내분비샘에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가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8번.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로 해주시고 X.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 O.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소인증이 됩니다. O. 자, 그다음 9번. 항상성 조절에서 체온이 낮을 때 근육이 떨리면 열 발생량이 증가. 발산량이 감소고요. 발생량은 증가해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여 열 방출량을 감소시킨다. 자, 10번.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량이 낮을 때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카본이 분비되면서 표적기관은 어디다? 간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76쪽 한번 펴보세요. 자, 76쪽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추울 때 호르몬에 의한 체온 조절. 추울 때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간내에서 체온이 낮아진 걸 인지해야 돼요. 간내에서 체온이 낮아진 걸 인지합니다. 자, 간내에서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뇌하 수치한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느라 그럼 뭐합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뭐합니까? 증가시켜요. 그럼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어 열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발생해서 체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답 이렇게 다, 라, 나, 마, 가 4번이 답입니다. 이게 호르몬에 의한. 그럼 신경에 의한 거는 근육의 떨림, 모세혈관의 수축. 이게 신경에 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숙제 낼 거니까. 자, 18번 보시면 그림 갑니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B가 누가 되겠어요? 글루카곤. 글루카곤이 될 거예요.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줍니다. 그럼 얘는 혈당량을 높여주겠죠? 그럼 혈당량이 높아지는 경우 간은 식사 후니까 혈당량이 높습니다. 혈당량이 높을 때 식사를 했으니까 자, 그럼 식사를 하고 나면 이자에 가서 혈당량을 낮추어야 되니까 A가 뭐가? 인슐린. 우리가 인슐린을 두 개를 해요. 보세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체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 포도당 흡수,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혈당량을 뭐 합니까? 정상으로 낮춰줍니다. 그럼 혈당량이 많이 낮아지면 다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A가 인슐린, B가 글루카곤이고 A와 B의 표적 기관은 간이고 A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낮아지고 B가 가다 분비되면 당뇨병, 아니요 당뇨병은 A가 부족하면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4번. 간은 혈당량이 높고요. 나는 혈당량이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숙제는요. 여기에서 76쪽에서부터 시작하셔서 78쪽까지 하시는데 78쪽에 서술형은 해드립니다. 자, 78쪽에 서술형 봐주십시오. 32번에서 34번까지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자, 32번 보시면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재빨리 움직입니다. 아야! 반응 속도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무조건 반사가 생활에 유리한 점을 쓰세요. 그러면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3번. 날씨가 더워 체온이 높아졌을 때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두 가지는요. 이거는 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거죠. 그러면 뭐한다? 땀 분비량이 증가. 그리고
모세혈관이 확장하겠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혈당량 34번.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A는 그림에다가 글루카곤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B는 인슐린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는 가, 얘는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글리코젠을 뭐로? 포도당으로 분해해주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으로 분해해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34번의 1번의 답은 A. 글루카곤, B. 인슐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34번의 1번 A는 글루카곤, B는 인슐린. 자, 그럼 2번 호르몬 B에 의해 나의 혈당이 조절되는 과정을 써주세요. 그럼 적어주면 됩니다. 인슐린에 의해 가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자, 인슐린에 의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가 촉진됩니다. 흡수가 촉진. 이렇게 두 가지 쓰라고. 인슐린이 하는 일 두 개 써달라고. 그래서 2번 인슐린에 의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가 촉진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4단원 끝내고 여러분 교재에서 6단원 들어가 있는 3-2 교재 잠시 꺼내주세요. 자, 6단원에 들어가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나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에너지에 전환합니다. 자, 그럼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에너지라고 해요.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하기 전에 우리는 3단원에서 배운 걸 먼저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정의 갑니다.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역학적 에너지란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하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어요. 단, 조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게 들어가야 돼.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대. 조건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어서 손실되는 게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몇 단원에서 배운 3단원에서 배운 에너지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단위가 무엇입니까?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인데 내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바닥을 기준으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린 물체, 즉 바닥을 기준으로 이 들어 올린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자, 위치 에너지는 바닥을 기준으로 또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 에너지 이겁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이 위치 에너지는 내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들어 올린 2라고 똑같아요. 들어 올린 1. 자, 지표면을 기준으로 들어 올린 1입니다. 그럼 들어 올린 1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야.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입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물체의 무게가 주어져 있으면 뉴턴 곱하기 미터를 하면 돼요. 무게가 주어져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단위로 쓰면 뉴턴 곱하기 미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줄이 나와요. 줄이 나오는데 물체의 무게가 뉴턴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줍니까?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 높이. 이게 바로 무슨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그 지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매스 곱하기 높이 H입니다. 이때 단위 꼭 기억하세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환산해야 돼요. 높이의 단위는 미터. 미터예요, 미터. 센티미터를 미터로 단위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요렇게 해서 나왔어요.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알아야지 문제 풀어요.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9.8 mH.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높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죠? 꼭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알아주세요. 9.8 mH.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mH 몰라도 돼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높이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 높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 운동 또는 움직임.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예요.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 운동이란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위치는 들어올린 높이야. 아, 높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9.8 mH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운동, 움직이니까 속력이 들어가야 돼. 운동에는 운동, 움직이니까 속력이 들어가는 에너지구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상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움직이는 물체 속력의 무엇이다? 제곱. 속력의 제곱입니다. 공식을 아셔야 돼요. 공식을 외워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매스 곱하기 속력
벨로시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때도 단위합니다. 모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써요. 통과 배우는 친구들 나올 거예요. 국제 단위 SI에서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자고 나왔던 거. 자, 그 다음 이제 속력의 단위 갑니다.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3단원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속력의 빠르기를 비교하세요. 단위를 미터 퍼 세크로 통일하세요 했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알아야 된다? 공식.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알아야 된다는 문제 풀 수 있다? 공식.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이거 모르면 쌤 저 역학적 에너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 외웠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문제를 뭐 해낼 수 있습니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오늘은 요까지예요. 요게 기본 베이스야. 그래서 여러분 6단원에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공식은 설명 안 해주고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내용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했다? 6단원에 필요한 3단원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다? 높이, 들어올린 높이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운동은 뭐다? 움직이니까 속력이 있어야 돼. 운동은 뭐다? 움직이니까 속력이 있어야 돼요. 2분의 1 mv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걸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 요까지 클리닉 DT 시험 볼게요.